엄마의 장례식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아빠가 제게 말했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상복조차 벗지 못한 채 쫓겨나야 했던 그 순간, 제 손에는 단 하나 엄마가 남긴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꿀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는데요. 오늘은 버려진 아들이 어떻게 세상 앞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장례식장 안은 향 냄새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오가며 낮은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의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지만 엄마라는 말조차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려 하얀 국화 꽃잎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올해 27살입니다. 엄마가 새아빠 최도영과 재혼한 게 제가 15살 때였으니까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그 12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밥상에도 제 자리는 항상 구석진 곳이었고 명절에도 저만 빠진 채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새아빠의 친아들인 도윤이와 여동생 소라는 언제나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저는 그저 눈치만 보며 지냈습니다. 상민아, 힘들어도 웃어야지. 웃는 얼굴이 복을 부른단다. 엄마가 늘 해주시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셨을 겁니다. 아니,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더 미안해하셨던 거겠죠. 장례식장 한쪽에서 새아빠가 검은 양복을 여미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55살인데도 여전히 위압적인 체구였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훑어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너 이제 이 집에 있을 자격 없다. 오늘부로 당장 나가라. 그 말은 속삭임도 아니고 고함도 아니었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문객들이 깜짝 놀라 서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의붓동생 도윤이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고 여동생 소라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안다고 해도 소용없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니까요. 엄마의 영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3월 초봄이라지만 아직 쌀쌀했습니다. 검은 상복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무겁게 다리를 감았어요.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낮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민 씨. 뒤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조문객인가?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히 조문을 온 사람 같지 않았어요. 뭔가 절박하고 단호한 느낌이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였는데 테이프로 꽁꽁 봉인되어 있었어요. 이걸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상민 씨에게 남기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남긴 거라고요?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이게 대체... 말을 하려는데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안전한 곳에서 혼자 확인하세요. 그리고 2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는 명함 한 장을 건네고는 재빨리 자리를 떴어요. 명함에는 법률사무소 정도 박성우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뭘 남기신 걸까요? 유언? 아니면 편지?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장례식장 안에서 새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산은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 가진 사람이 주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로 보이는 남자와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게 있다면 새아빠한테 빼앗길 게 뻔했어요. 발걸음을 재촉해서 장례식장을 벗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여기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골목길로 접어들자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테이프를 제대로 뜯지 못했어요.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펼쳐보니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지? 서류를 훑어보는데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소유권자 김상민. 그리고 그 밑에는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 평수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빌딩이 제 거라고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언제 이런 걸 준비하신 거죠?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요? 궁금증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봉투 안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 필체였어요. 상민아, 언젠가 내가 혼자 서야 할 날이 올 거다. 이 서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가진 것이 지켜진다. 엄마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쪽지를 꼭 쥐고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새아빠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 두신 거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쪽지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보다 불안이 더 컸어요. 이 사실을 새아빠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골목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불빛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구지? 설마 새아빠?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벽에 바짝 붙어서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거기 있구나. 의붓동생 도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25살인 그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이 집에서만큼은 항상 저를 무시했어요. 골목 불빛 아래로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아버지가 찾으시던데? 아, 맞다. 이제 내 아버지 아니지. 그냥 최도연 씨라고 불러야 하나? 도윤이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더 꽉 쥐었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별일 있겠어. 그냥 내가 어디 숨어서 울고 있나 싶어서. 맞지?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난 괜찮아.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서. 제가 대답했지만 도윤이는 믿지 않는 표이였어요. 괜찮긴. 넌 평생 괜찮은 적 없잖아. 엄마 살아계실 때도 구석에서 찬밥 먹던 주제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도윤이는 제 옆을 지나쳐 가더니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참. 아버지가 내일 변호사 부르신대. 유산 정리한다고. 너한테 갈 건 당연히 없겠지만. 그리고는 휘파람을 불며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산 정리? 내일? 손에 든 봉투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새아빠는 이미 모든 걸 자기 것으로 만들 계획인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남기신 이 서류가 있다면.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 초봄 밤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어요. 저는 봉투를 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새아빠와 마주쳐야 하고 그렇다고 밖에서 밤을 새울 수도 없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시장 골목에 와 있었어요. 이곳은 엄마와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10살 때였나요? 엄마 손을 꼭 잡고 이 시장을 걸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노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보며
군침을 삼키자 엄마는 미소 지으며 작은 종이컵에 담아주셨어요. 상민아, 힘들어도 웃어야지. 웃는 얼굴이 복을 부른단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와 단둘이 있는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새아빠가 들어온 뒤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제 자리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새아빠의 친자식인 도윤이와 소라가 중앙에 앉고 저는 끝자리에서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반찬을 더 주려고 애쓰셨지만 새아빠의 차가운 시선이 그것조차 막았어요. 정희 씨, 애를 너무 봐주면 버릇 없어집니다. 새아빠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너무 외로웠어요.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지만 그 소음조차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계약서는 5년 전에 작성된 거였어요. 제가 22살 때였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미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이 모든 걸? 서류 사이에서 또 다른 쪽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건 조금 더 긴 편지였어요. 엄마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민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엄마는 너무 겁이 많았단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 빌딩은 엄마가 내 외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야. 원래는 내 이름으로 바로 넘기려고 했는데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 도연 씨가 절대 알아선 안 되는 비밀이었거든. 박성우 변호사님을 믿고 연락해. 그분이 도와주실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두신 거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동시에 아팠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핸드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박성우 변호사, 내일 아침에 바로 연락해야겠어요. 새아빠가 유산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서류 하나로 새아빠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는 12년 동안 엄마 옆에 있었고 법적으로는 배우자였습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두려웠습니다. 27살이지만 세상과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늘 피하고 숨어 지내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누구지? 혹시 도윤이? 아니면 새아빠?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민 씨, 저 박성우 변호사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 그 남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어머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급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한강 다리 위에 있는데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20분 안에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급한 걸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강물이 철썩이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난간을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20분.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차 한 대가 다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운전석에서 박성우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제게 다가오더니 주변을 살폈어요. 빨리 타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뭔지도 모른 채 차에 올라탔어요. 변호사는 곧바로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백미러를 힐끗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최도연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재산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더군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이 빌딩도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뭔가 눈치챈 건 분명해요. 어머님이 생전에 비밀로 해두신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새아빠는 항상 돈에 집착했습니다. 엄마 살아계실 때도 통장을 다 관리했고 엄마 명의로 된 건 모두 자기 것처럼 굴었어요. 만약 이 빌딩까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싸워야 합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유언과 서류가 있으니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최도연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차는 어느새 번화가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변호사는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세요. 내일 아침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죠.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법률사무소 정도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2층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쉬세요. 변호사가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지만 깨끗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변호사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과 약속했습니다. 상민 씨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걱정 마세요. 변호사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서류와 편지,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이 작은 종이 뭉치.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엄마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요? 엄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가 남겨주신 것들이 있으니까요. 꼭 지켜낼게요. 약속할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어젯밤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엄마가 남긴 서류, 그리고 새아빠의 움직임. 침대 옆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어요.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27년을 살면서 이렇게 피곤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항상 피곤했지만 이제야 겉으로 드러난 건지도 모르겠네요. 계단을 내려가니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박성우 변호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하자 변호사는 옆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이야기 나눠야 할 게 많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커피 한 잔을 건네주더니 자리에 앉았어요. 먼저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죠. 그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상세한 재산 목록이었어요. 강남구 테헤란로 빌딩, 연면적 500평, 현재 시가 약 500억 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0억이요? 네. 어머님, 아버지, 그러니까 상민 씨 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겁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5년 전이니까 상민 씨가 12살 때였죠. 그때부터 어머님 명의였어요.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는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죠?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도연 씨 때문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새아빠가, 어머님이 재혼하신 게 상민 씨가 15살 때죠? 그때 이미 최도연 씨는 어머님 재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하고 집 명의도 공동으로 바꾸자고 했죠. 어머님은 거절하셨지만 압박이 심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압박을 받으셨다니. 그래서 외할아버지 빌딩은 철저히 비밀로 하셨습니다. 최도연 씨가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상민 씨가 성인이 되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독립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신 겁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상민 씨를 꼭 찾아서 이 서류를 전해달라고요. 엄마가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는 무거운 표호로 대답했습니다. 2년 전부터였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충격이었습니다. 2년이나 엄마는 2년 동안 혼자 아픔을 견디셨던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신 거죠? 최도연 씨가 알면 재산을 먼저 정리하려 들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숨기셨습니다. 상민 씨를 지키기 위해서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프셨을 텐데, 힘드셨을 텐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새아빠가 이 빌딩 존재를 알아챘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저녁에 최도연 씨가 제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이 남긴 재산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빌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눈치챈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뭔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통장 내역이나 서류 같은 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새아빠는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방을 뒤졌을 겁니다. 돈이 될 만한 건 다 찾아내려고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먼저 이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 확인 소송을 걸 겁니다. 상민 씨가 합법적인 소유자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하지만 최도연 씨가 방해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3개월에서 6개월. 그 시간 동안 새아빠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막막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상민 씨를 믿으셨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엄마가 저를 믿으셨다면 저도 해낼 수 있어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서류 작성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변호사가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를 지었어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최도연 씨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협박할 수도 있고 회유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항상 저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협박. 그럴 것 같았어요. 새아빠는 12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이제 500억짜리 빌딩이 걸려 있다면 더 심하게 나올 게 분명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변호사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최도연 씨. 네. 지금은 곤란한데요. 알겠습니다. 2시에 뵙죠. 전화를 끊은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최도연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온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만나야 하나요? 네.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6시간 후면 새아빠와 마주쳐야 한다는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피하고 숨어 지냈는데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했어요. 상민 씨,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이 모든 걸 준비하신 이유가 뭘까요? 상민 씨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당해져야 할 때예요. 당당하게. 맞아요. 엄마는 제가 당당하게 살길 원하셨을 거예요.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떳떳하게 서 있길 바라셨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로 웃었습니다. 그럼 준비합시다. 오후 2시 최도연 씨와의 첫 대면을 준비하죠. 그날 오전 내내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대응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새아빠가 뭐라고 하든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하면 질 게 뻔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긴장해서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1시 30분. 30분 후면 새아빠가 옵니다. 오후 1시 55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새아빠 최도연이 들어섰어요. 정장 차림에 짐짓 위험 있는 표를 지으려 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도윤이도 따라 들어왔어요. 박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새아빠가 변호사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짧게 악수를 나누더니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시죠. 새아빠와 도윤이가 앉자 사무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새아빠는 저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여기 있었군. 장례식 끝나고 어디 갔나 했더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있어야 했어요. 새아빠는 제 침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본론으로 들어가죠. 제 아내, 아니 고인이 된 정희 씨가 남긴 재산 목록을 받고 싶습니다. 새아빠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강압적이었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도연 씨 유산 정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배우자이신 당신께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정리했고요. 그게 다입니까? 새아빠가 끼어들었어요. 정혜 씨가 다른 재산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거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빌딩을 알아챈 거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표정을 숨겼습니다. 다른 부동산이요? 변호사가 되물었어요. 새아빠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정혜 씨 아버지가 남긴 빌딩 말입니다. 테헤란로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옆에 앉은 도윤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 있대요? 500억짜리? 새아빠는 도윤이를 제지하며 변호사를 노려봤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최도연 씨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새아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빌딩은 고인의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께서 손자인 김상민 씨에게 직접 물려주신 겁니다. 법적으로 상민 씨 소유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새아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말도 안 돼. 정희 씨는 내 아내였어. 아내 재산은 배우자인 내가 상속받는 게 당연하잖아. 그 빌딩은 애초에 고인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바로 손자 명의로 이전했어요. 단지 상민 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고인께서 관리하신 거죠. 변호사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왜 말을 안 했어? 새아빠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야, 너 진짜 500억짜리 빌딩 주인이야?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고 변호사가 신신당부했거든요. 새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기야. 정혜 씨가 나한테 숨긴 거라고. 부부 사이에 그런 비밀이 어딨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고인께서는 배우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었어요. 그 재산은 상민 씨 외할아버지 것이었고 상민 씨에게 직접 간 겁니다. 새아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긴장했어요. 혹시 덤벼들까봐. 하지만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도연 씨, 진정하세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불리해집니다. 그 말에 새아빠는 겨우 진정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어요. 좋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럼 내가 법으로 대응하겠어. 이 빌딩 절대 내 것으로 못 만들어. 새아빠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쓸모없는 놈이 500억을 가질 자격이 있어? 평생 찬밥 먹던 주제에?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꾸하면 안 됩니다. 새아빠는 제 반응이 없자 더 화가 난 듯 했어요. 말도 못하나? 겁먹은 거야?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한테 평생 밟혀 살던 놈이.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이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 녀석이 빌딩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노숙자 될 게 뻔한데. 두 사람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만하시죠.
더 이상의 모욕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웃기지 마. 나도 변호사 있어. 새아빠는 명함 하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내일 당장 소송 준비하겠어. 이 빌딩 내가 가져올 거야. 새아빠와 도윤이는 그렇게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버티신 거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서류도 완벽하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다만요? 최도연 씨가 더러운 수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조 서류를 만들거나 증인을 매수하거나 그런 걸 조심해야 해요. 위조 서류, 충분히 그럴 것 같았습니다. 새아빠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죠? 일단 원본 서류는 제가 금고에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민 씨는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집에 돌아가면 위험해요. 변호사의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서요? 네. 2층 방에서 계속 머무르세요. 최도연 씨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집에 가면 새아빠가 뭘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 들어갑니다. 힘내세요. 그날 밤 저는 2층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엄마도 저 별들 사이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엄마 무서워요. 하지만 포기 안 할게요. 엄마가 남겨주신 거 꼭 지킬게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새아빠와의 법정 대결. 평생 피하고 숨어 살던 제가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민아.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라, 의붓 여동생이었어요. 오빠? 소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23살인 소라는 늘 저를 비꼬듯 오빠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좀 달랐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소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오빠, 지금 어디야? 아버지가 완전 화나셨어. 집에 오면 안 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변호사랑 통화하시더니 미친 듯이 화내시고 있어. 오빠 방 물건 다 뒤지고 계시고. 그냥 조심해. 소라가 저한테 이런 경고를 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소라야, 고마워. 나 괜찮아. 진짜 500억짜리 빌딩 있어?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대박. 오빠, 나 솔직히 몰랐어.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셨는지. 아버지도 전혀 몰랐대. 어머니가 철저히 숨기셨나 봐. 엄마가 왜 숨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새아빠가 알았다면 진작에 빼앗으려 했을 테니까요. 소라야, 너희 아버지 뭐라고 하시던? 오빠 절대 용서 안 한대. 법으로든 뭐든 그 빌딩 빼앗을 거래. 오빠, 진짜 조심해. 아버지 무서우니까. 소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전화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소라까지 걱정할 정도면 새아빠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제 방에 올라왔습니다. 상민 씨,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도연 씨가 어젯밤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 빌딩 거래를 일시 중단하라는 거예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제가 빌딩을 못 쓴다는 건가요? 일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는 아무도 그 빌딩을 처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도 맞대응할 겁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되어 있고요. 여기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강남구 테헤란로 빌딩은 아들 김상민에게 상속한다라고요. 유언장, 엄마가 그것까지 준비하셨다니. 하지만 최도연 씨 측 변호사가 이 유언장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하더군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신 멀쩡하셨는데. 제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 공증을 맡은 공증인과 의사 소견서를 준비 중입니다.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엄마를 마지막까지 돌봐주셨던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이정희 환자분 말씀이시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트를 넘겼어요. 이정희 환자분은 마지막까지 의식이 명료하셨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지만 정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럼 유언장 작성도 가능했겠네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환자분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고 의사결정 능력도 완전했습니다. 제가 소견서 작성해드리죠.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주시는 동안 저는 차트를 힐끗 봤습니다. 엄마의 병명, 치료 기록, 그리고 마지막 날들. 눈물이 또 났어요. 상민 씨,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전해드릴까요? 네. 목이 메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혼자 살아야 하는데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머님이 잘 키우셨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전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아들을 지킬 방법은 만들어뒀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도윤이었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뭔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아, 도윤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너 정말 끝까지 버틸 거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 완전 화나셨어. 너 죽일 기세야. 그냥 빌딩 포기해. 그럼 우리도 너 그냥 내버려 둘게.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저한테 남기신 거야. 절대 포기 못해. 미쳤구나. 좋아. 네 맘대로 해. 근데 후회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양쪽 변호사들이 서류를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싸웠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 2층 방에서 지내며 매일 소송 진행 상황을 들었습니다. 상민 씨, 내일 첫 법정 심리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준비됐어요? 네. 떨리지만 해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최도연 씨 측에서 증인을 세웠습니다. 상민 씨 의붓 형제들과 몇몇 친척들이요. 아마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증언할 겁니다. 거짓말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의사 소견서와 공증인 증언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서 새아빠와 마주쳐야 해요. 평생 피하고 숨어 살던 제가 이제는 그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서야 합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엄마, 내일 도와주세요. 제가 용기 낼 수 있게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건물은 웅장하고 무서웠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새아빠와 도윤이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새아빠는 저를 보더니 비웃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어서세요.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시작하세요.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일어나 차분하게 말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고인 이정희 씨는 생전에 합법적으로 아들 김상민 씨에게 부동산을 상속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과 소유권 이전 서류가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반론하세요. 새아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날카로워 보이는 남자였어요.
재판장님, 고인은 당시 중병을 앓고 있었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인 최도연 씨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한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사기 행위라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인의 담당 의사는 마지막까지 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 측 증인 신청합니다. 새아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의부사들입니다. 도윤이가 대답했어요. 증인, 고인의 상태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하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자주 헛소리를 하셨고 사람을 못 알아보기도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멀쩡하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변호사가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증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새아빠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한 번은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또 한 번은 집 주소를 못 찾으셔서 길을 헤매셨고요. 전부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하세요.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 그 일들이 언제였습니까? 한 2년 전쯤? 도윤이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2년 전이면 유언장 작성 시기와 맞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6개월 전에 작성됐거든요.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도윤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양쪽이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세우며 치열하게 싸웠어요. 저는 그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 후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하셨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새아빠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이거 끝까지 갈 거야? 네. 제가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제대로 당해봐라. 새아빠는 으름장을 놓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와 함께 계시니까요. 첫 재판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새아빠 측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왔어요. 전화, 문자, 심지어 사람까지 보내서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민 씨, 이거 보세요.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새아빠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였어요. 불효자식이 어머니 유산 독차지하려 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글 내용은 전부 거짓이었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느니, 유언장을 위조했다느니, 댓글에는 저를 비난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려는 거예요. 변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무시하세요.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짓일 겁니다. 변호사의 조언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다니. 그날 저녁 소라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인터넷에 올라온 글 봤어? 응, 봤어. 미안해. 내가 말렸는데 아버지가 안 들으셨어. 오빠, 진짜 괜찮아? 소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사실이 아니니까. 나 알아. 오빠가 어머니한테 잘했다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런데 왜? 아버지가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셔. 무슨 증거를 만든다고 하시던데. 조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증거를 만든다니 설마 위조하려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급하게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큰일입니다. 최도연 씨가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어요. 무슨 서류요? 어머님이 생전에 작성했다는 또 다른 유언장입니다. 거기엔 재산을 최도연 씨와 반반 나눈다고 적혀 있대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엄마가 2개의 유언장을 쓰셨을 리 없잖아요. 당연히 위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만든 거라 정밀 감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최소 한 달입니다. 그동안 재판이 지연될 거예요.
한 달. 그 시간 동안 새아빠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일주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방청객이 더 많았어요. 인터넷 글 때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피고 측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새아빠 측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위조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고인이 사망 3개월 전에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재산을 배우자와 아들이 반반 나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하셨어요. 원고 측 의견 있습니까? 저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위조입니다. 필적 감정을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하겠습니다. 판사님의 결정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새아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해. 그동안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어요.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 사무실에서 혼자 고민에 빠졌어요. 한 달 동안 새아빠가 무슨 짓을 할까요? 더 많은 거짓을 만들어낼까요? 불안했습니다. 상민 씨, 변호사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네. 변호사가 들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네.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가진 것이 지켜진다. 엄마가 쪽지에 쓰신 말씀이에요. 그겁니다. 상민 씨는 정직하게 싸우고 있어요. 반면 저쪽은 거짓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결국 진실이 이깁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빌딩 현장 가봐야 해요. 상민 씨도 가시겠어요? 빌딩이요? 네. 어머님이 남기신 빌딩 실제로 보셔야죠. 상민 씨 거니까요. 그러고 보니 아직 그 빌딩을 본 적이 없었어요. 서류로만 존재하던 500억짜리 건물을 직접 본다니. 다음 날 아침 변호사와 함께 강남구 테헤란로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였어요.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저겁니다. 변호사가 가리킨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20층짜리 현대식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게 제 거예요? 네. 1층부터 20층까지 전부 상민 씨 소유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좁은 방 한 칸에서 살던 제가 이런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라니. 들어가 볼까요? 변호사와 함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대리석 바닥에 천장이 높았어요. 안내 데스크에는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비원이 물었어요.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 빌딩 소유주십니다. 네. 경비원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경비원이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유주라는 말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어요. 20층에 도착하니 전망이 훤히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사무실들은 전부 임대 중입니다. 월 임대료만 해도 상당하죠. 상민 씨는 매달 수억씩 수입이 생길 겁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데도 믿기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이 풍경을 보셨을까요? 엄마, 이게 제 거예요. 엄마가 지켜주신 거예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민 씨, 여기 보세요. 변호사가 한쪽 방을 가리켰어요. 문에는 관리사무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 몇 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40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소유주이신 분과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직원들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소유주님이시라니. 이정희 사장님 아드님이신가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모두 슬퍼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셨는데. 직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는 여기서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했어요. 빌딩을 나와 차에 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야, 빌딩 갔다 왔냐?
어떻게 알았어? 우리도 사람 있어. 내가 어디 가는지 다 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전화했어? 경고하려고. 아버지가 다음 주에 큰 수 둔다고 하시더라. 내가 감당 못할 거래. 뭔데? 그건 나도 몰라. 근데 진짜 무섭더라. 아버지, 그런 표정 처음 봤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큰 수라니, 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변호사한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미행까지 하고 있다니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니까요. 그날 저녁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라고 했어요. 다음에 미행당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불안했습니다. 새아빠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세 번째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 1층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뭐야? 저는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벽돌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벽돌에는 쪽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빌딩 포기해. 안 그러면 다음은 내 차례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변호사가 급히 내려와 상황을 봤습니다. 바로 경찰 부릅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을 조사했어요.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최도연 씨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증거가 없네요. 경찰관의 말이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저를 해칠 수도 있다는 협박. 무서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주신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데 새아빠가 이상하게 여유로워 보였어요. 뭔가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선언하셨어요.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재판의 향방이 결정될 테니까요. 판사님이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감정 결과 두 번째 유언장은 판사님이 잠시 멈췄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위조로 판명됐습니다. 판사님의 선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새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앉은 도윤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두 번째 유언장의 서명은 고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잉크 성분 분석 결과 작성 시기도 맞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겼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어요. 새아빠 측 변호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판사님의 엄중한 경고였어요. 새아빠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원고 측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증거는 명백합니다. 고인 이정혜 씨는 합법적으로 아들 김상민에게 부동산을 상속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 의사소견서, 소유권 이전 서류 모두 완벽합니다. 피고 측은 오로지 거짓과 위조로 대응했을 뿐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상민 씨는 27년간 이 가정에서 소외당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재산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법이 그 뜻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인터넷 글로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피고 측 최종 변론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어요. 새아빠 측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더 이상 다툴 것이 없습니다. 항복 선언이었어요. 새아빠가 변호사를 노려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써먹을 카드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들었어요.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원고 김상민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빌딩은 원고의 합법적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피고 최도연은 해당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겼습니다. 정말로 이긴 거예요. 재판부는 또한 피고 측의 위조 서류 제출권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상민 씨. 이제 정말 빌딩 주인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해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거 지켰어요. 속으로 외쳤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새아빠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 이렇게 끝날 줄 알아? 끝났어요. 법이 결정했잖아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법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웃기지 마. 내가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새아빠가 다가오려는 순간 경찰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 최도연 씨, 위조 서류 작성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뭐? 새아빠가 놀라 물러섰어요. 저는 모릅니다. 변호사가 한 짓이에요. 변호사는 이미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지시했다고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동행하시죠. 새아빠는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습니다. 도윤이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어요. 아버지,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도윤아,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고 떠났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빌딩 관리부터 시작해야죠. 상민 씨가 직접 경영하실 건지 아니면 전문업체에 맡기실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저는 경영을 잘 몰라요. 그럼 관리업체를 고용하세요. 상민 씨는 오너로만 계시면 됩니다. 매달 수익금이 들어올 거예요. 수익금? 이제 제게도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부자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상민 씨, 변호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자가 되면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누가 진심인지 잘 판단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며칠 후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하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소유주님, 이정혜 사장님처럼 좋은 분이실 거라 믿습니다. 40대 여직원이 말했어요. 엄마만큼은 못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라였어요. 오빠, 축하해. 응, 고마워. 아버지 구속됐다던데. 오빠 때문은 아니야.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니까. 소라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소라야, 너는 앞으로 뭐 할 거야?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해야지. 아버지 변호사 비용도 있고 내가 도와줄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야. 오빠 돈은 오빠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소라는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그래도 힘들면 연락해. 도와줄게. 응, 고마워 오빠. 그리고 미안해. 우리 가족이 오빠한테 너무 못했어. 소라의 사과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이제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엄마가 지켜주신 것들 소중하게 지킬게요. 그날 저녁 변호사와 함께 조촐한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상민 씨,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네. 빌딩 주인이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엄마가 바라셨던 것처럼요.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머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어머님과 약속했으니까요. 상민 씨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변호사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 이제는 제 빌딩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변호사가 빌딩 20층에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해줬거든요. 당분간 거기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가니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엄마가 남긴 쪽지.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가진 것이 지켜진다. 쪽지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가르침.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눈을 감자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아빠는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도윤이와 소라는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빌딩 관리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소유주님, 오늘 임차인 한 분이 계약 갱신하러 오십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알려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임차인을 직접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한 중년 남자가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15층에서 무역회사 운영하는 김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민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정희 사장님 아드님이시죠?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빌딩에서 10년째 사업하고 있거든요. 임차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을 마치고 임차인이 나간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소유주님, 다른 층 임차인들도 모두 좋은 분들입니다. 이정혜 사장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거든요. 엄마가 직접 임차인들을 선정하셨나요? 네. 돈만 보지 않고 사람됨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빌딩은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엄마의 흔적이 빌딩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로비의 화분, 복도의 그림, 심지어 직원들의 유니폼까지 모든 게 엄마의 취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아? 형? 도윤이가 처음으로 저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진심 어린 호칭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서. 들어가도 돼?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윤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면회 다녀왔어. 도윤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떻게 지내시던? 완전히 무너지셨어. 이제 항소도 포기하신대. 그렇구나. 형, 미안해. 우리 가족이 형한테 정말 못했어. 나도 형을 무시하고 괴롭혔고.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어.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 들어. 너까지 그러면 나도 힘들어. 제가 말하자 도윤이가 눈을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형, 부탁이 있어. 뭔데? 아버지 변호사 비용 좀 빌려줄 수 있어? 갚을게. 천천히라도 꼭 갚을게. 도윤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어요.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하지만 도윤이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1,000만 원 정도. 알았어. 내일 계좌로 보내줄게. 정말?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윤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25살 청년이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울지 마. 가족이잖아. 제 말에 도윤이가 더 세게 울었어요. 형,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 처음 들어봐. 항상 남처럼 대했는데 이제라도 가족으로 지내자. 엄마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도윤이가 떠난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용서하는 게 맞죠? 며칠 후 새아빠 재판이 있었습니다. 위조 서류 작성 혐의로 기소된 거예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피고인 최도연 위조 서류를 작성하고 법정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판사님이 물었어요. 새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업빚도 있었고 500억짜리 빌딩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새아빠의 목소리는 힘없었어요.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부사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심하게 대했습니다. 무시하고 모욕하고 평생 찬밥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새아빠가 고백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후회합니까? 너무 후회합니다. 제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상민이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새아빠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눈을 돌렸어요.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도연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단 사회봉사 200시간을 부과합니다. 집행유예. 새아빠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판사님이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새아빠를 마주쳤습니다. 상민아, 새아빠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12년 만에 처음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거였습니다. 네, 정말 미안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가 너한테 한 짓들 평생 후회할 거야. 새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힘드셨겠죠. 사업도 안 되고 빚도 있고 그래도 변명이 안 돼. 너는 아무 잘못 없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제 말에 새아빠가 고개를 들었어요. 너 날 용서하는 거냐? 용서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각자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요. 새아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은 많이 늙어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잘 해결됐네요. 상민 씨가 관대하게 대해주셔서 판사님도 선처하신 것 같습니다. 관대한 게 아니라 그냥 끝내고 싶었어요. 미움도 원망도 다 끝내고 싶었어요. 훌륭합니다.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밤 빌딩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라였습니다. 오빠, 아버지 재판 어떻게 됐어? 집행유예 받으셨어. 다행이다. 오빠 고마워. 오빠가 선처해달라고 한 거 알아. 괜찮아. 이제 다 잊자. 오빠, 나 내일 오빠 보러 가도 돼? 당연하지. 와.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그중 하나가 엄마일까요? 엄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도윤이도 소라도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것도 있고요.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행복해라.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와 방으로 돌아왔어요. 벽에 걸린 엄마의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가진 것이 지켜진다. 네, 엄마. 정직하게 살게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것들 소중하게 지킬게요. 쪽지에 손을 댔어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닌 진짜 제 삶을 사는 하루가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빌딩을 관리하며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소유주님, 오늘 회의 있습니다. 직원이 알려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관리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 수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수입 8억 5천만 원, 관리비 수입 2억 원, 총 10억 5천만 원입니다. 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관리비 절감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태양광 패널 설치로 전기료가 20% 줄었습니다. 또 LED 교체 작업도 완료했고요. 잘하셨습니다. 직원들 복지는 어떤가요? 소유주님이 인상해주신 급여 덕분에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빌딩을 인수한 후 직원들 급여를 15% 올렸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라였습니다. 오빠, 소라야 왔구나. 소라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에요.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를 벌고 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장학금 받았어. 소라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대단한데? 축하해.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소라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점심 먹었어? 아직. 오빠랑 같이 먹으려고. 그럼 나가자. 소라와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평범한 한식집이었지만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오빠, 도윤이 오빠한테 연락했어? 응, 어제 했어. 취직했다던데? 응, 중소기업이지만 정규직이래. 진짜 열심히 일한대. 도윤이는 지난 6개월간 아르바이트하며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최근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래?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하신대. 사회봉사 시간 채우시려고. 새아빠는 집행유예를 받은 후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네. 응, 많이 변하셨어. 예전처럼 화내지도 않으시고 사람들한테 친절하시고. 소라의 말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빌딩으로 돌아오는데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혹시 김상민 씨? 네, 그런데요. 저는 이정희 사장님 친구였던 박민수라고 합니다. 사장님 일주기라 찾아왔습니다. 엄마 친구. 아, 네. 들어오세요.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박민수 씨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상민 씨, 사장님이 생전에 당신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세요? 네. 아들이 착하고 순하다고, 하지만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많이 걱정하셨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사장님은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만 하셨어요. 빌딩을 어떻게 지켜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박민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사장님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런 분이 일찍 가시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감사합니다. 엄마를 기억해 주셔서. 상민 씨, 사장님처럼 좋은 사람이 되세요. 돈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사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박민수 씨는 그렇게 당부하고 떠났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엄마처럼 좋은 사람, 그게 제가 평생 목표로 삼아야 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엄마 일주기 제사를 지냈습니다. 도윤이와 소라도 왔어요. 새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엄마를 볼 면목이 없다고 했어요. 제사상을 차리며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 엄마, 1년이 지났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어요. 도윤이와 소라도 함께 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생전에 잘못했습니다. 도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사를 마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형, 이 빌딩 정말 대단해. 형이 관리 잘하고 있구나. 도윤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잘 만들어 놓으신 거지. 나는 그냥 지키고 있을 뿐이야. 아니야. 형이 직원들 급여도 올려주고 복지도 신경 쓴다며 다들 칭찬하던데. 도윤이의 말에 부끄러웠습니다. 당연한 거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형은 정말 착해. 우리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제가 말하자 소라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나 어제 꿈에 어머니 봤어. 정말? 응. 어머니가 웃으면서 잘 지내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오빠한테 고맙다고. 소라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다 보고 계신가 봐. 응. 분명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실 거야.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해가 지고 도윤이와 소라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빌딩 옥상에 올라갔어요. 1년 전에도 여기 섰었죠. 그때와 풍경은 같지만 제 마음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재판도 이기고 빌딩 주인도 됐고 도윤이랑 소라랑도 화해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것들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소유주님, 이거 보세요. 팀장이 신문을 보여줬어요. 착한 빌딩주 지역 아동센터에 1억 기부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부한 게 기사화된 거예요. 소유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엄마라면 그러셨을 것 같아서. 이정희 사장님 아드님답습니다. 직원들의 박수에 쑥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상민 씨 축하합니다. 기사 봤어요. 변호사님 부끄럽네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어머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아들이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변호사님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상민 씨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도운 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변호사의 말에 감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벽에 걸린 엄마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가진 것이 지켜진다. 네, 엄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쪽지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도윤이의 집이고 하나가 소라의 학교일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엄마.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엄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장례식 한 달 전에 찍은 거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울지 않을게요. 대신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엄마가 원하시는 거잖아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빌딩 주인으로서, 착한 사람으로서, 엄마의 아들로서. 엄마 잘 자요. 사랑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엄마를 꿈에서 만났어요. 환하게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3년 후 김상민은 빌딩 수익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정의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도윤이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소라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세 남매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엄마를 그리워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새아빠 최도연은 사회봉사를 마친 후 작은 식당을 열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가끔 상민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묻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지진 않았어요. 상민은 여전히 20층 오피스텔에서 살며 검소하게 생활합니다. 빌딩 주인이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엄마의 가르침을 따르며요. 그리고 매년 엄마 기일이면 세 남매는 빌딩 옥상에 모여 엄마를 추억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엄마,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사랑해요.